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확진자 추이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도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부터 5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면서 100일 만에 최다 기록도 깼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며 병원과 약국, 사회복지시설은 일단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어린이 언어 발달에 마스크가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서 착용 의무 완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니가타현 등 일본의 동해 인접 지역에 폭설이 내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2m 안팎의 높이로 눈이 쌓이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대규모 정전과 통행 마비 지역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가 화성 착륙 4년여 만에 가동 중단됐습니다. 인사이트는 당초 가동 목표인 2년을 넘어서 두 차례 임무 기간을 연장해 가동해왔는데 최근 통신 접촉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임무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저명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올해 과학계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 10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과학계의 별들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면면과 그들이 이뤄낸 성과를 사이언스 투데이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이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수도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토요일 500명을 넘어선 뒤 5일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면서 지난 9월 13일 이후 1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2일 발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5,74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5천여 명, 2주 전보다 만여 명 많았으며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6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62명으로 누적 3만 1,6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미비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이런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어린이들 언어 발달에 마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기간도 현재 일주일에서 의료진과 같은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방역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토대로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최근 방역 정책을 완화한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는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크게 우려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향을 보인 데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가 황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최근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코로나19 환자는 물론 중증 환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에 대해 큰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O is very concerned over the evolving situation in China. WHO needs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disease severity, hospital admissions, and requirements for ICU support. WHO는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방역 정책이 완화됐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면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없었던 탓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를 양성 판정 후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제한해 실제보다 매우 적게 나올 것이라며 사망자 집계 방식에 관한 의문점도 제기했습니다. So I wouldn't like to say that China are actively not telling us what's going on. I think they're behind the curve in what's actually happening. 라이언 팀장은 중국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백신 접종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편이고 중국산 백신의 감염 예방률이 50%에 그치는 점도 코로나19 확산의 요인 중 하나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선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 역량을 최근 몇 주간 극적으로 늘렸지만 단기간에 충분한 접종을 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향에 대해 현재 백신 강화 접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目前疫苗加强针的接种工作正在有序推进，药品和检测试剂总体可以满足需求。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 인민의 단결된 대응하에 우리는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에 새로운 단계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의약품과 방역 물자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1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방역과 의료 물자의 전속력 생산을 지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시급한 물품을 합리적으로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7일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사재기까지 일어나며 의약품 수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외국산 백신을 대량 반입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중국은 시노팜과 시노백, 자국 제약업체가 개발한 백신 접종을 고수해왔지만 서구 제약사의 메신저 RNA 백신들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담뱃갑에 붙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가 23일부터는 더욱 충격적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간접 흡연의 해로움은 갓난아기가 담배로 가득 찬 젖병을 문 사진으로 교체되고 수명 단축의 위험은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됩니다. 요즘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칠 때는 하늘이 맑지만 추위가 풀리면 곳곳에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영상권으로 올랐던 기온은 또다시 급강하였는데요. 극과 극을 오가는 변화무쌍한 날씨의 원인을 김진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겨울 한파가 나타났습니다. 북극 한파로 불린 현상의 원인은 바로 온난화입니다.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자 극지방에 한기를 가두고 있던 극제트가 약해지면서 한기가 중위도까지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12월 시작부터 나타난 한파, 그리고 일주일째 이어진 두 번째 한파도 북극 한기가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확장한 한기 바로 오른쪽으로 상층 고기압이 강하게 저지선 역할을 하는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며 한파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며 추위가 더 심해지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기압으로 막혀 있고 우리나라 북쪽 고위도 지역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은 찬 공기가 유입되고 한파가 조금 누그러지면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며 서울에도 많은 눈이 쏟아집니다. 반대로 한파가 심하면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쏟아지지만 서울은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다시 북극 한파가 시작되며 서울 하늘이 밤사이 맑게 개는 이유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휴일까지는 북극 한파와 블로킹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날씨는 유동적이지만 예년보다 이례적으로 추운 12월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일본 동해 방면 지역에 19일부터 폭설이 내려서 니가타현의 인명피해와 정전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지 방송 NHK는 니가타현에서 폭설 등의 영향으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 20대 여성이 자택 앞에 눈에 파묻힌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80대 남성이 제설 작업 중 용수로로 추락해 사망하고 85세 남성이 자택 지붕에 눈을 치우다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폭설로 니가타현에서는 2만 가구 이상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도로 곳곳에서 정상적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니가타현과 도호쿠 남부 지역에는 최근 2, 3일간 평년의 2배에 달하는 2m 안팎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중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발표됐던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서 이제 7차 유행 이후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정점이 지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7차 유행을 예상을 할 때 BA.5 변이에 의한 그 유행 전파가 빠르면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중순이면 정점 구간을 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네. 단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서가 새로운 변이가 유입해서 유행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새 그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보면은 BA.5에 의한 유행 정점은 확실히 지났습니다. BA.5에 의한 그 감염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이인데 네. BN1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아마도 이건 동남아시아 쪽에서 유입이 된 것 같은데 이 BN1이라는 변이의 유행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BN1과 BA.5의 유행이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환자의 규모가 조금씩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적어도 4주, 보통 한 8주 정도까지는 이 BN1과 BA.5에 의한 유행이 서로 비율을 바꿔가면서 상당 기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도 지금 547명까지 늘어나서 1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좀 늘어나겠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감염이 늘어나면서 이 중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4주 이상은 중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감소하지는 않는 그런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 병상 가동률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코로나19 병상만 보면은 아직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네. 병상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용되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의 유행이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고 네. 2019년 유행과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유행이 성인으로 1월 달부터 이제 넘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루엔자에 의한 고위험군과 코로나19에 의한 고위험군이 거의 비슷한데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감염이 늘어나면서 독감 중환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19 중환자와 인플루엔자 중환자가 전체적으로 중환자 병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겨울철에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중환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중환자 병상 부담이 한 2월 말까지는 상당한 규모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에다 계절적 요인까지 합쳐져서 이런 중환자 병상이 더 부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실내 마스크 지침과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유행 상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정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유행 규모,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이, 그리고 중환자 추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병상 가동률, 네. 그리고 이제 사망자 규모 같은 것들이 중요한 그런 그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의 시점 자체가 상당히 빠른 편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4주에서 8주 정도는 유행의 추이가 쉽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예 날짜를 이렇게 딱 정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수는 이게 어떤 뭐 여론의 그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날짜를 지정해서 이제 그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금 그 복잡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유행 규모가 더 커지는 양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네. 중환자 사망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또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현행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게 의료진 격리 기간이랑 같은 거죠? 네, 의료진을 이렇게 그 격리 기간을 줄인 이유는 예. 그 오미크론 유행 그 당시에 워낙 감염된 의료진들이 많이 나오면서 의료 현장에서의 진료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BCP라는 걸 통해서 설정을 해서 줄인 겁니다. 예. 어떤 그 격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줄인 게 아니라 현장 상황에 의해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지침을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떠한 변이도 일주일 미만으로 바이러스 배출된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적용했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결정이고 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여론이나 정치적인 그런 영향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이 3일이라는 그 기간은 사실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단축을 했던 기간인 거지 이게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독감까지 대대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이제 감기약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중국에서도 지금 이런 감기약 관련해서 대량 구매를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 약의 수출이나 수입 같은 것을 좀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 오미크론이 한참 유행할 때 뭐 30~40만 명씩 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감기약, 그러니까 증상을 조절하는 약들이 품절되거나 모자라서 상당한 그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정부 측에서 이런 그 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그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웃 나라에서의 유행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약품이 부족해지면 원료의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국내 재고나 원료 관리, 원료의 그 재고를 적절하게 관리해서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접종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비율이 지금 15%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접종률이 정부 목표치만큼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 특히 이제 고위험군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위험군하고 취약시설에 있는 분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유행이 커질수록 중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스크 의무 해제나 또는 격리 기간을 줄이는 문제도 이렇게 고위험군들에 대한 보호 정책, 보호 전략이 충분히 잘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 고위험군에서의 접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모두 끌어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저 추가적으로 그 지금 중국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큰 유행이 일어난 다음에 알파 변이라는 게 나왔고 네. 인도 지역에서 큰 유행이 일어난 다음에 델타 변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큰 유행이 생긴 다음에 오미크론이 나왔거든요. 지금 중국이 14억 인구인데 이 14억 인구의 4분의 1만 감염이 돼도 네. 뭐 3, 4억 이상의 인구가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예. 두세 달 사이에 그렇게 큰 유행이 발생을 하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변이, 예를 들면 뭐 파이 변이 같이 오미크론 다음으로 오는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인적 교류가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입을 막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예. 아주 면밀한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런 그 유입과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라든지 격리 기간을 줄이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갈수록 방역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데 다시 긴장감을 끌어올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명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올해 과학계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 10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를 담당한 과학자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주요 정책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 등이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검은 화면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반짝이는 작은 빛. 하나하나가 각각 수천억 개 넘는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입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풀컬러 고화질 사진인데 인류 관측 역사상 가장 먼 46억 광년 거리의 우주를 담았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를 이끈 제인 릭비 박사가 네이처 선정 올해의 인물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The engineering images that we saw today are as sharp and as crisp as the images that Hubble can take, but are at a wavelength of light that is totally invisible to Hubble. So this is making the invisible universe snapping into very, very sharp. 네이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 지도자들에게 기후위기 경종을 울린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이 그중 하나입니다. 또 살리물훅 국제기후변화발전센터 소장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손실과 피해를 입은 개도국에 보상을 하도록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I'm here with a single agenda, which is to help the poorest people on the planet who are already suffering from the impacts of human-induced climate change.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오미크론 변이의 뛰어난 면역 회피 능력을 밝혀낸 윤룽카오 중국 베이징대 연구원도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초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기 후유증에 대해 일찍부터 연구를 시작한 과학자 리사 맥코겔도 주목받았습니다. 이 밖에 돼지 심장을 사람에 이식해 8주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세계 최초의 이종장기 이식에 성공한 과학자와 올해 갑자기 전 세계로 확산한 원숭이 두창의 특성과 치료법을 연구한 과학자 등이 선정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정부가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누리호 3호 발사 시기를 정하는 등 본격적인 우주개발 사업의 밑그림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우연 조직 개편으로 내홍이 불거지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동적이었던 누리호 3호기 발사를 내년 5월로 잡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누리호는 2027년까지 4차례 더 발사되며 2032년 예정인 달 착륙선 발사를 위해 누리호보다 성능이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발사체도 개발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가우주위원회는 본격 궤도로 진입하는 발사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로 우주센터가 구축된 전남 지역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이 개발한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한 민간 발사장도 나로 우주센터 이외 지역에 따로 구축됩니다. 또 항공우주기업이 밀집한 경남을 위성 특화지구로, 항우연 등 연구 인프라가 뛰어난 대전을 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욕적인 우주개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내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항우연이 발사체 조직 구조를 개편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고종환 본부장 등 발사체 핵심 인력이 잇따라 사퇴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항우연은 발사체 사업본부 내 팀 조직을 폐지하고 차세대 발사체 사업단 등을 둔 발사체 연구소를 신설했는데 이 같은 개편은 수족이 모두 잘린 형태라며 이런 체계로는 누리호 3차 발사 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설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조직 내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체 마음은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미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 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를 불과 5개월여 앞두고 불거진 항우연 내용이 3차 발사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 한비 TLV의 시험 발사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후 7시 2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비 TLV의 발사 준비를 완료했지만 결국 시도가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기상 문제로 20일에는 기술적 결함 문제로 발사가 연기된 데 이어서 세 번째 발사 무산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비 TLV를 정상 기립하고 산화제 충전까지 모두 마쳤으나 발사 카운트다운 전에 작동해야 할 외부 안전관리 시스템 오류가 감지되면서 시험 발사가 불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브라질 공군과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며 시험 발사 재시도 일정 역시 원인 파악 후 브라질 공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비 TLV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개발된 우주 발사체로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한 자체 개발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 가동이 중단돼서 4년 만에 탐사 임무를 종료했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21일 인사이트가 화성 탐사 임무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이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한 지 4년여 만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있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인사이트에 2건의 메시지를 보내서 통신 접촉을 시도했지만 탐사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나사는 인사이트에 동력을 공급하는 태양전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임무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는 원래 2년 동안 가동하는 것으로 설계됐으나 두 차례 임무 기간을 연장해 가동됐고 결국 본체의 태양전지판에 화성 먼지가 쌓이면서 연내 동력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텍소노미가 내년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개정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녹색 분류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 개발, 실증, 이 녹색 부문에 그리고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이 전환 부분에 각각 포함됐습니다. 녹색 부문은 탄소 중립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을 말하며 전환 부문은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은 아니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9월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원자력 기술 연구 개발 실증은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과 안전성, 환경성 향상일 경우로 제한됐습니다. 전남 고흥의 첨단 설비를 활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섰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도 마련돼 관심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농업 비중이 줄고 있는 농촌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온실에서 붉게 익은 토마토를 수확하는 청년 농업인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스마트팜 첨단 시설을 활용해 온도와 습도, 채광 등 최적의 생육 환경에서 자란 토마토입니다. 일반 농가보다 수확률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시설 자체는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고 일단 온도, 습도, 강량 조절하는 환경 제어를 통해서 작물이 어떻게 커져나가는지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축구장 45개 면적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엔 청년들을 위한 실습 온실과 임대형 스마트팜 등이 마련됐습니다. 장목 재배 기술을 20개월간 수료하고 일부 실습생들에겐 3년간 임대 온실에서 창업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있는 농장에 가가지고 제가 한 3년 동안 더욱더 토마토를 잘 기를 수 있는 경력을 쌓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농장을 차릴 때 이런 부분에서 첨단 시설들을 다 이용하고 고흥 혁신밸리는 레디안과 멜론 등 아열대 작물도 키우고 있는 만큼 남방형 스마트팜 모델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모든 농작물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센터도 구축하는 등 최첨단 농어시설 확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동사업은 생산, 유통, 소비, R&D,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농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 및 연관 농산업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전국 농업인은 219만 명으로 10여 년 사이 10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농업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과일인 감귤은 맛도 좋지만 비타민C를 비롯해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갖고 있어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최근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이 속속 선보여서 감귤 재배 농가의 또 다른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껍질을 벗긴 감귤이 분쇄기로 가득 들어갑니다. 이 귤 과즙에 효모균을 넣어 커다란 탱크에 넣으면 발효가 시작됩니다. 발효 과정 다음은 숙성 과정.
참나무통에 담아 길게는 7년까지 지하에서 보관합니다. 숙성을 거쳐 나온 감귤주는 도수에 따라 세 종류의 제품으로 판매됩니다. 감귤향과 이 오크통 향이 배해서 마셔보면 참 독특한 향이 나오고 또 이제 부드럽습니다. 감귤의 향이 진한 화장품도 인기입니다. 비타민C 등 감귤의 영양 성분이 듬뿍 든 로션이나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패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공 제품은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 상품성이 없거나 껍질이 변한 것을 활용하는데 성분은 똑같다는 게 장점입니다. 술이나 화장품이나 다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게 감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유용 성분들도 이제 같이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용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강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져 조만간 더 다양한 감귤 가공 제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가가치가 이게 올라감으로써 농가에 대한 소득이 굉장히 향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원료 관련해서는 수입 대체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그렇게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귤 가공 제품의 개발로 감귤 재배 농가의 소득원이 다양해지고 소득 증대도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saludo Messi, me saludó, me miró y me saludó. Sí. El mediodía.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 같은 냉방 시설을 가동하면 에너지 소비에 따라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요. 이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부추겨 더 심한 더위가 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냉방을 하면서도 온실가스를 내놓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기후변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냉방 없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복사 냉각 필름 기술을 개발한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이은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투명한 복사 냉각 필름을 이용해서 에어컨 같은 다른 장치 없이도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어떤 기술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기술 개발의 정확한 명칭은 투명한 복사 냉각 필름인데요. 네. 한 단어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명한이란 단어는 사람이 인지하는 가시광선에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 조금 어려운 복사 냉각 부분인데요. 이 복사 냉각은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빛 에너지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보다 작을 때 물체의 온도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여름철 새벽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복사 안개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필름입니다. 여기서 필름은 광학 필름을 의미합니다. 광학 필름이란 두께가 수백 나노미터인 태양빛과 상호작용하는 필름입니다. 참고로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에 해당합니다. 태양빛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광학 필름이 특정 파장 영역은 투과시키고 나머지는 반사시키는 현상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광학 필름이 바로 유리창이고요. 하지만 유리창은 두께도 매우 두껍고 적외선 및 자외선을 포함한 모든 태양광을 잘 투과시키는 필름인 것이죠. 종합해보면 투명한 복사 냉각 필름은 오직 가시광만을 투과해 태양광 흡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복사 냉각의 효율을 증가시켜서 실내의 온도를 낮추는 창문 코팅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실내 온도를 낮추는 창문 코팅 필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투명한 복사 냉각 필름은 두께가 약 1200나노미터 정도 되는 판상형 적층 구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마치 여러 개의 팬케이크를 위로 쌓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팬케이크는 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과 같은 광학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필름의 광학적 성질이 구조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크게 바뀐다는 점입니다. 즉 총 몇 개의 층이 있는지, 각 층의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께가 얼마인지에 따라 광학적 성질이 바뀝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가시광선은 100% 투과를 시키고 적외선 및 자외선은 100% 반사를 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성질을 갖는 구조의 조합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저희가 조사해야 될 경우의 수가 무려 약 100조 개 정도 되었습니다. 각 경우를 모두 조사하는 경우는 약 800만 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실상 그런 경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요.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양자 컴퓨팅 기법의 하나인 양자 어닐링 하드웨어를 사용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수일 만에 아주 좋은 조합의 구조를 찾아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일단 두께가 나노미터 단위 아까 10억 분의 1미터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다고 하니까 뽁뽁이처럼 사람의 손으로 바르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실용적이지만 아쉽게도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자, 이번 기술에서 양자 어닐링이라는 양자 컴퓨터 기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양자 어닐링 하드웨어는 방금 말씀드린 많은 경우의 수 문제에서 제일 좋은 조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입니다. 저희는 D-Wave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자 어닐링 하드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하드웨어에는 초전도체로 만들어진 양자 비트가 있고요. 이 양자 비트는 저희가 알고 있는 비트와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비트는 0 또는 1을 표현할 수가 있죠. 반면에 양자 비트는 0과 1이 섞여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결정되어 있지 않은 양자 상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갖는 조합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서 양자 어닐링 하드웨어에 입력을 하면 양자 비트들이 양자 터널링 등의 현상을 거쳐서 제일 좋은 0과 1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저희는 양자 어닐링 하드웨어가 찾은 0과 1의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규칙을 통해 광학 구조를 재설계하고 그 성능을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투명한 복사 냉각 필름의 구조를 찾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양자 어닐링 기술을 통해 찾은 투명한 복사 냉각 필름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태양광에서 가시광선은 42%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58%는 적외선 및 자외선이 차지합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투명한 복사냉각 필름은 가시광의 90% 정도를 투과하고요. 적외선 및 자외선의 60%를 반사합니다. 만일 건물의 창문에 코팅된다면 불필요한 적외선 및 자외선을 차단하여 실내의 태양광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감 온도 및 절약 에너지는 빌딩의 구조, 물질, 창의 모양,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약 14평 정도 넓이의 창문 2개가 있는 1, 2인 주택의 경우 여름철 24도 온도를 평범한 에어컨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기존 유리창 대비 대략 30%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미국의 피닉스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방, 약 이제 5cm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을 만들어서 직접 실험해 본 결과 기존 평범한 유리 대비 약 3도에서 최대 6도 정도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3도에서 6도면 그냥 숫자로 볼 때는 되게 적지만 이게 온도로 따지면 되게 시원해지는 그런 온도인데요. 좀 더 연구를 좀 하시면 냉방의 정도를 더 낮출 수도 있을까요? 확답은 네. 못 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문 코팅 필름을 통해서 온도를 낮추는 게 이 기술의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자 어닐링 기반 광학 구조 디자인 기술 분야입니다. 네. 본 기술은 다양한 목적을 갖는 광학 필름의 구조를 찾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개발된 필름은 여름철에만 매우 유용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실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코팅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양자 어닐링 기반 광학구조 디자인 툴을 사용하면 목적에 맞는 코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에서 개발된 투명 냉각 복사 필름을 자동차 유리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여름철 자동차 내부의 온도를 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자동차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불필요한 적외선 및 자외선입니다. 예. 개발된 코팅을 사용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 주정차 시에 자동차 내부의 온도 증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발하신 이 투명한 복사 냉각 필름 기술과 비슷한 기술이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우선 기존 기술은 가시광선만 투과하는 광학 필름이 있는데요. 이 기술은 은과 같은 금속을 이용했습니다. 금속 방막을 사용하면 디자인 측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금속에 의한 태양광 흡수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태양광 흡수가 발생하면 광학 필름 온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금속 방막에 기계적 변형이 발생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금속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한 물질은 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산화티타늄, 질산화규소 등입니다. 네. 모두 다 태양광을 거의 흡수하지 않습니다. 기계적 변형도 막을 수 있고 대기에서 모두 다 안정적인 물질이라 수명도 길 거라 예상합니다. 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여름철에 차가 정말 뜨거워서 곤란했던 적이 많은데 이런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술의 상용화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희가 개발한 복사냉각 필름으로 전기료도 줄이고 이렇게 더위도 피한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네. 저희가 실험해서 사용한 방막 증착 기술은 매우 정밀하게 방막을 두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디자인대로 잘 만들면 그 성능이 실험적으로 관찰됨을 확인했지만 상용화는 또 다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용화를 하려면은 창문의 크기 정도 되는 큰 면적의 다층 방막을 정해진 나노미터 두께로 균일하게 코팅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고요. 공정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갈 길이 멀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획기적인 기술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수님의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상용화를 목표로 투명한 복사냉각 필름을 같이 개발할 파트너를 찾아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에너지 절약 등에 큰 도움이 되고 같이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도 실용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 어닐링 기반 디자인 기술의 그 한계성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성능을 갖는 광학 구조를 목표로 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양자 어닐링 시장을
선점할 원천 기술 확보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미래 가치가 있는 연구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무척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더 큰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과학의 달인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이은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폐지되고 연구기관이 응시자의 연구수행 기간과 학위 취득기간, 추천서 등 정보를 서류 면접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성별과 연령, 출신 지역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블라인드 적용이 유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롭게 확정된 채용 기준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등 소관연구개발 목적기관에 통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7년부터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됐지만 과학기술계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치가 장내 유용 미생물이 자라도록 유도해서 비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최학종 박사팀은 비만한 생쥐에 10주 동안 주 6일씩 하루 120mg의 배추김치를 투여한 결과 체지방이 31.8% 줄고 비만에 의한 신경염증과 뇌혈관 장벽 손상까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치를 투여한 생쥐에서 장내 유용 미생물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며 김치가 장내 미생물 증식을 통해 비만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이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바다에 서식하는 플랑크톤이 신진대사 기전을 바꾸면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IBS와 미 하와이대 공동연구팀은 해양 관측 자료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2100년쯤 지구 표면 온도가 4도씨 상승하게 되면 플랑크톤이 신진대사 기전을 바꿔 광합성 산물을 5% 더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같은 조건에서 플랑크톤의 광합성 산물이 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분석입니다. 또 연구팀은 이처럼 플랑크톤의 생산성이 강화되면 바다는 대기로부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뱃속에서 포유류의 발뼈가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희귀 화석이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엘버타대 등 국제연구팀은 2000년 중국 북동부에서 발견된 미크로랍토르의 화석에서 갈비뼈 안에 작은 포유류의 발뼈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미크로랍토르 갈비뼈 안에서 물고기와 새, 비닐 파충류 등이 발견됐지만 포유류 잔해가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고대 생태계에 잡식성 육식공룡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준다고 말했습니다. (24절기) 중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는 시작점이기도 해서 동지는 새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새해에 앞서서 미리 새로운 출발점에 선 지금 올해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 아쉬워하기보다는 새해 이룰 것들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